이제는 민주당 의원이 아닌 김남국 의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결국은 총선 불출마 선언을 이제서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징계야도 좀 늦춰진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코인 사태가 터졌을 때 차라리 저는 사퇴까지는 바라진 않았어요. 예. 임기가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상 별로 그 큰 영향이 없어요. 근데 저는 차라리 불출마 선언을 하고 본인이 본인에 대한 어떤 이러한 누명일 수도 있고 의혹에 대해서 깔끔하게 한 다음에 저는 나중에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와도 된다고 생각을 그걸 하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셨죠. 네, 그랬었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단계별로 본인이 조금 불리하다 싶었을 때 어떤 카드를 던진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이게 정말 불출마 선언이 엄청 큰 거거든요. 의원한테 내가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총선에 나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 얼마나 커요. 그렇죠. 지지층부터 이제 다 흩어지는 거죠. 그럼요.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 수없는 노력을 하는데 그걸 내가 다 포기하겠다. 또 특히나 전도 유망한 젊은 정치인이 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일찍 했더라면 오히려 본인의 코인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요. 지금 뭐 국민의힘의 한고승희 의원 같은 경우도 논란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불출마 선언을 해버리고 했는데 잠잠해져 버렸잖아요. 언론에서. 근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계속 지금 코인 논란이 국회 내에서도 윤리위에서 아니 다른 분들은 박덕흠 의원이나 이런 분들 하나도 뭐 표결도 안 가고 있는데 혼자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뭐 제명까지는 저는 과하다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좀 어떤 내년 총선 불출마가 좀 늦은 감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했다는 부분,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어떤 범죄 혐의와 연루가 돼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김남국 의원이 본인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 정치권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어 간다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늘 설명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모든 게 다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제명을 사실은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명을 그렇게 자주 권고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동정표를 받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한 걸로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마치 이제 저희 국민의힘의 태용호 의원이 이제 그때 당시에 징계받을 때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사실 징계가 확 주는 그런 느낌을 의도하는 건데 글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지만 김남국 의원의 이런 전략은 좀 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이 아닌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국회 손으로 들어왔거든요. 뭐 윤리, 특위 이런 거 다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불출마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불출마도 한다는데 그거 뭐 제명까지 해야 되나? 라는 식의 온정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 좋은 국회 선례를 남기겠지만 김남국 의원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 주제로 좀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장해찬 같이 출연하는 장해찬 최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내년까지 어떻게 세비 이거 정말 또 써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적절치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니 저는 뭐. 이런 물타기 별로 안 좋아하지만 국민의힘이 정찬민 의원이 있었잖아요. 거기 대법원까지 진짜 거의 초창기에 구속돼서 지금 대법원 얼마 전에 확정됐어요. 그래서 세비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물론 김남국 의원이 그래도 끝까지 본인이 충실하게 임기를 마치고 싶다. 그리고 본인을 뽑아준 지역구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저는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사실 총선을 앞두고 조용한 것 같은데 한 번씩 이렇게 좀 무슨 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승선 불가론, 무슨 수도권 위기론 이런 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논평에 대해서 특히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함께 승선하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두려운 말이잖아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공천 안 주겠다는 말이고 당에서 나가라는 말인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이 배가 국민의힘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철규 사무총장께서 생각하는 배는
김기현 지도부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어, 그러니까 지도부 보기에 듣기 싫은 얘기 하는 사람들 나가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보십시오. 지금 수도권 위기론 얘기하는 뭐 대표적으로 윤상현 의원 같은 예. 분이 뭐 국민의힘 망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수도권 민심이 쉽지 않으니까 탄핵 때 당시 뭐 그때만큼이나 안 좋으니까 우리가 더 정신 차려서 더 잘하고 좋은 인물들 더 이렇게 모셔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 메시지도 잘 내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잘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 실제로 대통령이랑도 굉장히 친한 걸로 알려져 있고 예. 당내 주류예요. 근데 여기다 대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을 생각한다기보다 예. 위기론이 나오면 지금 현재 지도부가 위태해지니까 이거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정당을 놓고 보면 아 우리 위기니까 더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배에 구멍 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그러니까 이 약간 이제 사람들이 자기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게 당 대표나 지도부라는 거는 임기가 있는 것이고 돌고 도는 것인데 그게 마치 당의 본체인 것처럼 지도부에 반대하면 당에 반대하고 무슨 나가야 될 사람인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주류와 비주류는 돌고 도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사무총장의 언급 자체가 당을 위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주도권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이 더 강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읽혀요. 민주당하고 비슷하네요. 네?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 마치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에 대한 쓴소리가 당을 위해서 하는 얘기지 어떤 뭐 당 대표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뭐 못 되라고 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철규 사무총장의 저런 얘기들이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히려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배에 태울 생각을 해야지 너 내려 이런 얘기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게 참 협소하시다 정치적으로. 그런데 보면 지금 뭐 수도권 위기론 민주당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예. 지금 어느 당이 쏠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원래 그 가장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그 선거 전략이 읍소 아닙니까? 예. 아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번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신 부분은 저는 적절했다고 봐요. 지금 본인이 느끼기에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워낙 정무적으로 감이 좋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2번이나 나가셔서 생환돼서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오히려 자기는 무소속 나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지역구에서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지금 수도권 선거가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저는 당에서 수용을 하고 야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한번 인적 쇄신도 해보고 했는데 오히려 김기현 대표는 지금 뭐 뉴스도 잘 안 나와요. 원래 그런 포지션이었지만은 그러니까 본인들만 태평성대예요. 보면 아 대통령에게 지금 나라가 너무 잘 돌아가고 있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너무 지금 조용하다. 아니, 본인들만 보면 본인들만 태평성되고 나라 국민들은 정말 아수라장이거든요.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러한 어떤 민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수용을 하고 대통령실에도 그런 부분 잘 전달을 해가지고 내년 선거를 어찌됐든 간에 본인들의 뜻에 따라 과반 이상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다 지금의 전략은 그러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저 보면은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공천 협박이 시작됐다 뭐 이런 예. 얘기 하는데 공천 협박이 별로 먹히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윤상현 의원 같으신 분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당에 대해서 쓴소리 하는 분들이 뭐 윤상현 의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천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예. 거기는 무소속으로 나가도 당선돼서 오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 사실은 노원도 그렇게 녹록한 곳이 예. 아니죠. 뭐 제 입으로 말해서 그렇지만 저도 제가 있는 순천, 순천 지역구도 예. 뭐 사실 이걸 뭐 당에서 공천을 가지고 협박하는 게 적절한 예. 뭐 지역구는 아니라고 예. 저는 여겨지는데 그러면 왜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 저한테도 지금 이제 수도권에 있는 수많은 뭐 당협위원장들 출마 예정자들이 지금 보니까 이거 안 좋은데 본인들은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일단 공천 받아야 되니까 어찌 됐든 간에 예. 공천을 받아야지 본선이 있는 거니까. 근데 만나기만 하면 서울 지역의 당협위원장 만나기만 하면 한숨이고 뭐 경기도는 뭐 한숨 쉴 힘도 없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방송에 나갈 기회도 있고 하니까 우리 좀 더 힘내야 되고 더 예.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기 내 가지고 필요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공천 협박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또 예. 협박이 먹힐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영남에 있는 사람한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먹히죠. 거기는 먹히죠. 예, 바로 먹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뭔가 이게 핀트가 잘 안 맞아요. 예, 그러면은 본인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당에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얘기를 들어봐야지.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공산 전체주의에 대해서 배격을 하시려고 하는데 네. 공산 전체주의 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에요. 또 아니, 갑자기 또 좀- 공산 전체주의까지 갑니까 또. 좀 궁금한 게 그러면서 이른바 확장력 있는 후보들이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전략 공천을 해야 된다 하면서 천하용인을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도 수도권에 전략 공천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일단 네.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상현 의원은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거고 할 거면은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국민의힘은요. 어찌 됐든 큰 정당이잖아요. 예. 약간 항공모함은 너무 저희를 거창하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컨테이너 배 정도 같은 대한민국에서 느낌이죠. 큰 정당이죠. 그렇죠.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 예. 저희가 조금 하나 보트면은 금방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큰 배기 때문에 큰 배는 방향을 돌리려고 하면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대국민 사기극처럼 보여질 수가 예. 있어요. 뭐 한 며칠 전까지는 쓴소리한 사람들 배 승선 못 시킨다. 무조건 우리는 일치 단결해서 가야 된다 하다가 갑자기 며칠 있다가 우리 지금 선거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쓴소리하는 소신파들을 전면에 배치시킨다.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예. 해서 제가 이제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럴 거면 당 운영의 방향성 자체를 좀 굉장히 스펙트럼 넓게 포용적으로 쓴소리하는 홍준표 시장도 그렇게까지 막 뭐라고 하지 말고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 안철수, 오세훈 이런 천하용인 다 좀 전체적으로 스펙트럼에 포함시키는 거를 진즉부터 하면서 총선 때 이 사람들 전면에 딱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민주당이 몇 달 전에는 막 임시회 잡아가지고 방탄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우리 회기 아닐 때 구속영장 청구해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상한 쇼 해가지고 먹힐 단계는 우리 정치가 지나갔다. 예.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래도 수도권 위기론이다 여러 가지 위기론들이 나오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오히려 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걸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건가요? 그러기도 하고 지금 대여 투쟁도 해야 되고 네. 정부에 대한 어떤 오염수에 대해서도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당 내적으로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지금 계속 지금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위기로 근데 당에서도 아마 지금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에 지금 수도권에 대한 출마 예정자들이 굉장히 넘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하여튼 굉장히 과열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정부 여당이 못하니까. 예. 정부 여당이 못하니까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내년에도 수도권에서 우리가 지금 수도권이 128석인가 되나요? 하여튼 그 정도가 되는데 해볼만 하다. 물론 지난번처럼의 어떤 압승을 이루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의 어떤 분위기가 보면 정부 여당이 워낙 지지율이 예. 낮고 예.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는 인식들이 많아서 굉장히 지금 한 어떤 지역구는 7, 8명씩 지금 예, 준비하기도 예, 하고 예. 그래서 일단 어렵지만은 그래도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요 예. 이거 하기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혁신하기가 훨씬 편해요. 예. 왜냐하면은 야당일 때는요 야당 대표만 갈아치우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야당 예. 대표가 물론 대단하지만은 야당 대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당에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비대위원장 세우고 딱 할 수가 있는데 정부 여당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것이 대통령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릴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당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예. 우리가 어떤 식의 임무를 가지고 좀 진용을 짜서 국민들께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라고 해도 국민의힘에 미래가 있구나라고 보여드릴까의 청사진을 잘 짜야 되는 건데 보니까 저희나 민주당이나 약간
지금 그냥 다 넉넉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내공천 네. 바꿔보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문제는 이제 조금씩 민주당도 변화하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도 내부에서 위기론이 나오면서 변화와 혁신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갑자기 이제 광주의 정일성 역사공원이 이 전국적인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정일성 역사공원, 정일성이라는 분을 모르시는 광주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정일성이라는 분이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리고 광주에서 태어나셨고, 이후에 뭐 북한에 있는 인민해방군가를 만든다든지 중국에서 이제 주로 활동하시면서 귀화도 하시고 하시면서 물론 공산주의에서도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네. 이 사업들을 해왔거든요. 정일성 사업들을.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보훈부 장관이 갑자기 광주를 공격하는 것이 이 공산주의자 배격과 이렇게 좀 겹치면서 지역에서는 좀 우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박민식 장관이 국가보훈부 장관이니까 뭐 충분히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는 너무 장관이 지적하는 부분은 너무 한쪽에 쏠려 있거나 아니면 너무 일부분만 지적한다. 그러니까 정일성 선생의 어떤 광주 출신의 어찌 보면 중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죠. 그리고 이미 돌아가셨고, 근데 이분이 무슨 뭐 인민해방가 군가를 뭐 잡고 가신 1939년도더라고요. 해방도 되기 전에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우리나라 항일운동가, 저는 항일운동가라는 점에 더 방점을 두고 싶어요. 이분이 중국에 어떻게 보면 상해 임시정부에서 같이 속해 있으면서 저는 항일 운동을 했다고 보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일본과의 싸운 사람들이 우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좌파도 굉장히 많았고 무정부주의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율성이라는 이름도 음악으로 흥하라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김원봉 선생이 이걸 지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 그럼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도 뭐 공산주의자인가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역사를 그대로 실어둘 필요가 있다.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지적이 뭐 일견 지적할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은 어느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너무 한쪽만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얼마 전에 베트남 가셨을 때 호치민 주석에 대해서 추모하고 오셨잖아요. 공산주의자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경남 통영에 가면 윤희상 음악제를 해요, 지금도. 그러면 윤희상 과거에 공산주의자라고 그렇게 매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들어오지도 못했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렇게 어느 한 면만 볼 것은 아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하고 이 사업이 이미 거의 완공 다 돼가는 상황이고, 그 내용만 조금 수정해서 그 정확하게 있었던 사실만 전부 다 기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도 이게 이제 사실은 꽤 오래 이제 진행이 되어 오던 일이기 때문에 뭐 약간 뭐 이제 지역의 입장에서는 아유 우리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는데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어떤 국가나 지자체가 특정 인물에 대해 가지고 세금을 들여 가지고 뭐 무슨 뭐 생가 복원하고 뭐 길을 만들고 이런 거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인물에 대한 평가는 역사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몫이지. 이거를 세금을 들여가지고 국가나 지자체가 앞장서서 할 일인가. 이제 지금도 보면 중국 관광객들에 있어가지고 이제 중국 팔로 군가인가요? 그 중국 군가를 작곡한 분이기 때문에 뭐 소구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요. 진짜 소구력이 있을 거였으면은요, 이런 거 뭐 거리 만들고 이런 거 안 해도 알아서 왔었어야 됩니다. 보통 알아서 와서 유명해지니까 뭐 좀 이렇게 단장하고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지. 지자체가 앞장서서 띄운다? 저는 솔직히 좀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잘 된 경우가 과연 많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인민군가도 인민군가죠, 사실은. 사실은 우리 6.25의 아픔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납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또 중국 군가의 문제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관광객 유치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한번 반대로 예를 들면 일본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기다. 김웅 의원이 이런 얘기 하던데, 그러면 뭐 일본에서 인기 좋은 인물 뭐 만들 거냐. 뭐 예를 들면 입장 바꿔가지고 자위대 군가를 만든 뭐 우리 지역 출신의 누군가가 있는데 일본 관광객들이 그 사람 관심 있을 것 같으니까 뭐 만든다 이러면은 이게 약간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예, 있을 예, 예. 겁니다. 그래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 그거는 이제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 시기냐라는 그런 질문도 뒤따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유성 사업을 광주가 시작한 지가 지금 10년이 다 되고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업들을 예전에는 심지어 문체부에서 예산도 받아와서 음악회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한참 중국과 거리를 두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그리고 또 공산주의자 발언들이 또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이 상황에서 굳이 광주를 콕 집어가지고 굳이 40억짜리 마을에 있는 조그만 공원 사업을 이 장관이 언급을 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지역에서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박민식 장관도 이제 정치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거를 하나 이제 또 잡은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특히 또 이제 약간 보수 진영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가지고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슈 제기를 하면서 또 본인의 존재감도 한번 이번 기회에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뭐 그렇게 여겨집니다. 뭐 우리 설주원 변호사님도 지역 정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광주 출신이시잖아요. 네, 이거 네, 보시면서 네. 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좀 씁쓸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까지 국가보훈부 중앙부처에 있는 장관이 지적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건 국민이 판단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당시에 어떤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뭐 자기가 뭐 공산 중국인이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뭐 북한에서 쫓겨나서 되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분은 그냥 항일 운동을 했던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 그 뒤에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어서 뭐 그렇게 존경할 만한 인물인지 아닌지, 정말 중국인들한테 그렇게 정신적인 어떤 영향을 미친 만한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지, 그걸 억지로 배격을 해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비슷한 논리지만 국민들이 판단할 몫인데 이걸 이제 지자체에서 세금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할 만한 일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문제제기 사실은 이게 잼버리하고도 조금 이게 같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잼버리는 이제 지역 사업의 부실, 특히 호남 지역 사업의 부실을 여실히 드러냈던 것이고, 또 여기에다 더해서 이 이념 논쟁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호남에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자로서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잼버리를 호남 지역 사업의 부실이라고 바로 연결을 시키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왜냐하면 네. 이제 네. 지금 당장 뭐 가장 실내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 뭐 여수 엑스포 과거에도 그랬고, 뭐 광주 하계 유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로 등치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정률성 역사공원 사업이라는 게 글쎄요, 저는 광주 시민들께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것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광주 발전에 있어가지고 본질적인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되는 것이지, 뭐 잼버리가 실패했다 해가지고 광주 전남 전북의 핵심 뭐 어떤 역량 사업에 대해 가지고 뭐 안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새만금 사업을 통해서 SOC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북도 그걸 노리고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시작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뭐 예를 들어서 부도덕하다 아니면 무능하다 이렇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이 호남이 그동안 좀 소외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하나씩 터질 때마다 우려의 목소리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이번 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